번째 발표는요, 예술평론가 김종길 선생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실 것 같아요. 감각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인지 하는 의미를 여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길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로 삼은 것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황금우물과 장구, 몸각을 들깨우는 빗소리라고 빗물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해석이 가능한 대로 조합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익히는 글을 통해서 생각을 잠가버립니다. 다소 어려운 낱말이 나와도 생각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이해 불가능한 말이 아니라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다소 말랑말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장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구를 황금 우물과 비교했는데요. 장구를 보시면 양쪽에 북판이 달려 있습니다. 세 가죽을 만들어서 치는데 한쪽의 소리는 다소 경쾌하고요, 한쪽의 소리는 다소 좀 둔탁합니다. 우리 몸의 구조하고 아주 잘 맞는 악기에 두 손으로 치게 되면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휘몰아 갈 때는 이 두 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속도로 변해갑니다. 장구에 있어서 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울림통이 있는데 이 울림통 사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소리, 두 개 소리를 따로따로 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보이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장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은 매우 창조적인 사유지점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념적으로 좌뇌와 우뇌를 구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좌뇌와 우뇌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뇌량, 그러니까 일종의 뇌의 다리,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이거를 뇌량이라고도 하고 일종의 뇌등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사유는 좌뇌와 우뇌가 따로따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뇌를 오가면서 사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하는 지점에 이 지점이 뇌량인데 워낙 속도가 빨라서 이 속도를 보고자 한다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일종의 광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사유하는 지점을 우리가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죠, 그죠? 무한광대역 LTE, 무한에 이르는 선의 지점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장구를 칠 때 보여지는 일종의 속도의 선과 닮아 있어요. 주말에 제가 그 실상사에 다녀왔는데요. 전북 남원의 실상사에 가면 지금 지리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해탈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가는데 젊은 작가가 이번에 아주 재밌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다리 중앙에 이 뇌를 그려놓고 그 뇌의 양쪽에 귀를 그려놨더라고요. 뭐냐면 다리를 건너면서 중앙에 서면 이쪽에서 흐르는 물과 아래로 흐르는 물을 양쪽의 귀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뇌량에 있다. 뇌량에서 그 소리를 여러분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다리 중앙에 그야말로 뇌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 해탈교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상사에는 이 주문이 없어요. 그냥 해탈교를 건너서 가람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람 바다에 다 무너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사라진 가람에 작게 세워서 실상사 가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 중이니까 나중에 또 실상사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해보세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체제, 이거를 이수분화 체계라고 합니다. 양과 음, 그러니까 이쪽 소리와 저쪽 소리, 왼손과 오른손. 그런데 이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이 두 개로 완성된 것 같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이 양수를 음수로 봤어요. 완전수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음양을 이룬다고 배웠는데 이수분화 체계에서는 그 양수를 조화수로 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창조수로 보지 않아요. 한족 체계,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수분화라고 해서 음양의 조화로 보지만 북방 샤머니즘에서 내려오는 삼수분화 체계에 따르면 1, 3, 6, 9, 81로 가는 체계가 완성수로 나옵니다. 홀수수가 완성수예요. 그 홀수수가 어디에 숨어 있냐면 뇌량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사이에 존재하는데 동아시아 신화에 보면 복희와 여와의 두 마리 뱀이 꽈져서 올라가죠. 근데 이건 조화로 보이지만 그 수가 꽈져서 두 마리 같이 보는 이 한국에서 새로운 잉태, 탄생이라고 하는 창조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에 한 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는 창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는 이수분화와 삼수분화 체계가 같이 혼재돼서 등장합니다. 그 문의 세계를 잠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올해가 동학 129년인데요. 전봉준이 각 접주에게 돌렸던 경문입니다. 경문에 보면 이런 그림이 등장해요. 이 그림은 21자 주문이라고 해서 일종의 금명주문하고 그 기복을 기원하는 두 개의 주문이 혼재되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문을 삭정처럼 만든 거였거든요. 지기금지, 원희, 대강, 시천주, 조화정, 용세불만, 만사지. 수원 최재우 선생이 동학 두 바퀴를 돌면, 두 갑자를 돌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날이 바로 올해입니다. 두 갑자가 돌았어요. 두 갑자가 도는 세계에 올해 와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희생이 각각의 그 노란 별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어떻게 변화시킬지 저는 이 동학 주문에 깊은 뜻이 숨어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뜻을 제가 풀어봤습니다. 지기금지, 지극한 기운이요 내 안에서 지피소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피다라는 말은 불씨를 지피는 걸 말합니다. 원컨대 내 안에 크게 몸이 그냥 크게 지피소서. 그 말도 발음을 쓰려면 청하고 기운이 내 안에 크게 지피소서. 하늘을 크게 보시 시천주라고 말해요. 천주님 우리가 부를 때 이걸 하늘이라고도 하고 하늘님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한얼, 큰 얼을 내 안에 모시니 조화정. 내 몸이 드디어 크게 조화가 이루어졌다. 영생불만. 그런데 엄청 있지 않으니 만사지. 만사가 다 깨쳐질 것이다. 그 말을 무궁한 천지의 얼라 하나만 제가 이 말을 번역하면서 이런 표현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굳이 쉽게 풀 말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얼이란 말 때문입니다. 한얼이라고 했는데요. 얼이 아직 어려있는 상태를 우리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얼이 든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얼이 들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다 얼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얼간이라고 해서 얼간. 우리가 지금 얼이 나간 상태, 얼 나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얼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얼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얼을 밖에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이 있다는 거예요. 얼을 짚혀서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얼 깨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다성 유영모 선생은 얼라라고 그랬습니다. 얼라. 우리 몸은
제 것으로서의 나, 그래서 에고, 아집에 가득 찬 나를 제 나라고 그러고요. 몸나, 이 몸뚱이 자체로서의 나, 육신으로서의 나를 몸나라고 했죠. 그리고 참 나로서 어리들 나를 얼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얼라간 상태는 하늘이 아직 안 깨어난 거죠. 그죠? 그것을 깨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모든 악이 하나 마음 안에 있다. 그 하나 마음이 중요한데 이걸 깨워야 되는 거죠. 이걸 깨워야 우리가 이 삶의 창조적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노자입니다. 노자는 항상 이렇게 소를 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노자를 찾으면 노자의 초상화 말고 항상 이렇게 소를 탄 모습이 나오는데, 이 소는 이 소를 얘기하기 전에 노자는 다 아시겠지만 도덕경 제1장에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 문구를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도덕경 제1장에 보면 하단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나중에 책을 보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명함이 나오는 문인. 1장이니까 문인다라고 동사를 끝나지 않고 문인이 2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라는 건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도가 아니라 사실 노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여기 도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당신은 그냥 예를 들면 장미라고 해보자, 가령 장미라고 해보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름을 도라고 그냥 해보자는 거지. 그게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보니까 그게 시작이야. 근데 도가 없을 때는, 무명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거에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을 이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정미아라고 부르는데, 정미아라는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문 안경을 썼고 머리를 이렇게 따서 붙었는데 오늘은 뭐 회색빛의 머리 까만 옷을 입고 노란 운동화를 신은 키는 약 한 154.5 그 여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아니야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 사람은 여기 정향이 있는데 그걸 잘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냥 우리 그래서 장미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모두가 다 특징과 상관없이 장미가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신명한 것이 나오는 문, 바로 그것이 이름 지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 지음. 그걸 중묘 지음이라고 해요. 현묘하고 현무하도다. 그 모두 현무한 것이 나오는 문이 하나 있다. 그래서 노자가 일머리에서 첫 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문이 있다. 저 문을 열면 현무하고 현무한 것을 다 쏟아져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 그걸 봐봐. 시무도라고 아시죠? 시무도라고도 합니다. 10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소를 찾는다. 시무. 불신자. 소가 이렇게 숨어 있는 상태. 그래서 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 모두가 자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소를 찾는 것은 이스와라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와라는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주 순수한 상태의 바로 너, 뭐 이런 거예요. 바로 나, 이런 거죠. 아주 순수한 상태의 나, 아주 순수한 상태의 너를 얘기하는 신의 이름은 이스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너와 나라는 말은 어제와 아재의 경우처럼 어는 과거형이고요, 아는 미래형인데,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과거형,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당신의 미래형. 우리말의 뜻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말뜻 안에, 말풀이 안에 아주 철학적인 지점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타자라고 얘기해요. 타자라고, 타자화, 타자들 이렇게 하는데 디 아더스라고 하는 외국의 개념의 타자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벗어난 존재로서의 너를 일컫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에서 너와 나는 다른 말입니다. 너라고 하는 말은 나의 어제였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적 상승입니다. 연기론이죠. 그죠? 네가 있으니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으니 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연기관에서 비롯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어제가 있는데 오늘이 있는데 내일은 한자말이죠. 내일은 아제입니다. 어제, 아제. 이 지역에 가면 아직도 아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말에 눈부처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눈을 마주하고 바라보면 서로의 눈에 우리가 어리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려진 상태를 눈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 안에 내가 어려져 있는 상태가 부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지점에서 이 부분이 이소라 씨는 내가 있다라는 의식의 발생 지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 여기 내가 있다 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있다는 존재점은 의식의 발생점인데 이것은 아주 미세한 순수 파동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의 의식, 그 상태를 뿌리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 순수 존재의식의 파동성을 만물이 일어나는 일종의 종자,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씨앗, 함석근 선생은 씨앗이라고 했고 혹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에 1, 2, 3, 4의 숫자 개념이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란 말도 있어요. 1, 2, 3, 4는 아라비아 숫자를 영어처럼 번역해서 숫자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하나, 둘, 셋은 하늘, 땅, 사람, 자연, 다섯, 다살이 이렇게 해서 원래 천지인 개념에서 숫자 개념을 빌어왔어요. 거기에 다살이라고 하는 다섯, 다살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살리다, 모두 다 말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손을 쫙 펼치면 이 한바탕에서 모두가 낫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종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에요. 유영호 선생은 그 씨앗을 얘기를 했는데 함석근 선생은 그 씨앗을 내 안에서 집회해야 될 천주라고 얘기했어요. 큰 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깨워야 됩니다. 뭐를? 이스와라. 저 이스와라는 씨앗이고 씨앗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어릴 수도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의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유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를 들깨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예수님, 부처님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까운 근래는 저런 분들이 상태를 들깨우죠. 깨우다와 들깨우다는 다릅니다. 깨우는 거와 들깨우다는 뒤흔들어서 깨우는, 우리 의식을 뒤흔들어서 몸을 깨우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뒤흔든, 이 뒤흔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뒤흔드는 것도 되지만 예를 들면 원효의 성경유사에 보면 원효가 동물 속에서 벽을 물고 깨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야기에 따른 버전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동물 안에서 원효는 들깨어 일어나요. 그 들깨움의 상태가 순수한 의식의 상태의 종자를 들깨어버리는 거죠. 의상은 유학을 가서 학생으로서 깨달아온 사람이라면 원효는 한 방에 깨어난 사람이에요. 한 방에 그 의식을 들깨어낸 상태인 거죠. 이런 분은 삶의 현실태에서 자기를 들깨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들깨우기 위해서 오체투지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오늘 뭐 네팔에서도 많이 오시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따라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여서 생생적으로 더군다나 장남이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대배를 받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를 끊임없이 아버지부터 강요가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친 것이 아니고 자동인 것 같습니다. 도망을 치지 않았으면 제 의식에 반도 깨지 못했을 거예요. 향림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에요. 제가 아주 가보고 싶은데 저는 마음으로만 존중하고 있습니다. 향이라는 말이 향기라는 이웃이라는 뜻인데 이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특별히 목사가 예배를 집도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살았던 삶의 말들을 나누면서 예배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상징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그들의 의식을 치르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가 만났던 허병섭이라는 목사님은 1970년대에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를 드렸다가 그죠? 피아노 치고 밴드 기타 치고 이래야 되는데 북치고 장구치면 미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직을 내던지고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목사 뭐를 반납을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쇠가를 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목회를 했던 분이 계셨어요. 아주 어두운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올라간 상태의 저입니다. 발이 어디 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괴물 수도 있습니다. 제 안에 욕망의 덩어리, 욕망의 화신으로 존재하는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물을 보면서 가끔 성질 놀라요. 근데 요즘 우물이 없어져 버렸죠. 제가 자랐던 신앙 정도는 제가 중학교 담임부력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새벽마다 어머니가 물을 들여갔어요. 근데 줄을 잘못 쓰면 물이 말라버려요. 물이 한참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우물은 바다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바닥이 있죠. 샘수술뿐이죠. 근데 그 우물을 잠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겁이 날 때가 있죠.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취를 보다. 그렇죠. 손을 찾다가 드디어 자기를 발견한 거죠. 자취를 발견한 거예요. 자취가 중요합니다. 자취. 이게 사실은 이스라와 순수한 내 존재의식의 흔적입니다. 자취를 발견하는 내 흔적을 발견하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의 자취들을 보는 거예요. 미세하게 떨리는 내 삶의 어떤 구멍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에 어리지 않는 우물 밑시면에 존재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견적, 나의 자취를 보는 것인데 과거의 은둔자들은 이렇게 꽃을 그리는 것이 꽃이 피어난 자취를 그리는 거죠.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림이죠. 자취를 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취가 일종의 미디어 영역이었습니다. 이미지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증장하는 시기가 예컨대 이제 BC 2500년 경에서부터 서기로 넘어오는 그 단계. 우리로 치면 이제 예컨대 고구려 북제시기나 이런 시기를 지나오는 그 단계에서 인간의 그 자취의식,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취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되어지는 상상력, 이미지, 이걸 많이 그리게 됩니다. 이게 집대성에 나온 책이 산해경 같은 책이죠. 내가 그 북쪽의 마을에 갔더니 말이야, 그 사람들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래가지고 작대기를 하나 꽂아갖고 귀족들은 하인들이 그 구멍에다 작대기를 뻥 옮겨다니지. 그걸 그려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갔더니 거기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다 사람 얼굴이야. 진짜? 난 그렇게 봤어. 들었지, 사실. 온갖 상상의 괴물들이 그 그림 안에 다 있어요. 아바타에 등장하는 발이 4개가 아니라 6개가 달린 짐승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카더라 뉴스가 이미지 상상력의 가장 흥미로운 TV였고 영화관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막 쓴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좌뇌와 우뇌를 흔들어서 뇌랑 사이에서 이미지를 피어오르는 아주 아름다운 미디어였거든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정명현이라고 하는 아주 골때리 인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마 전생에 뭐 어떻게 몰라도 뭔가에 꽂혀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젊은 날을 이렇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도 아니고 석박사를 하던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서유기의 임원 경제지에 빠져가지고 나 평생 임원 경제지 한번 번역해볼까. 그러고서는 서유기가 살았던 파주로 가서 농사짓고 살면서 임원 경제지를 완읽기 시작합니다. 뜻심한 책을 학자한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뇌랑이 폭발합니다. 임원 경제지 꽂혀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방대한 조선시대 백과사전을 남김없이 그걸 번역하기 시작해요. 이건 지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뭔가에 꽂힌 거예요. 의식이 들깨운 거지. 저는 이런 사람들을 뇌랑이 폭발하는 상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도 웃겨요. 제가 기사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2011년부터 2012년 5월까지인가 한 6개월을
27개국 잘못했네요. 27개국 15kg. 나도 꽂혀 있는 거야, 뭐. 살짝 지금 미쳐 있거든요. 최준희와 김채윤이라고 하는 TP와 채라고 하는데 자기들 별명을 두 명의 여자가 오토바이 타고 27개 나라에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매지간도 아니야. 뜬금없이 계속 달리는 거야. 그리고 겁나게 써. 둘이 만나 막 6개월 동안 치워갖고 싸우다 물다고 해가지고 또 달려. 그리고 오토바이가 나가다겠어요. 오토바이가 막 박살나면 주변에 가는 사람한테 우쭈가면서 붙이고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노인을 만나고 온갖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제주도 내려가서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가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예, TP와 채를 한번 찾아보세요. 소를보다 드디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만나게 될까? 그 소가 우물 속에 날아서 있을 때 좀 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예컨대 이런 분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작년이죠, 지난해 이호덕 선생이 일기장이 책으로 묶여 나왔어요. 책의 절반도 안 돼. 근데 6권으로 묶였어요. 1962년부터 1977년까지 한 권, 뭐 그래서 2003년까지인가의 일기를 묶었어요. 거의 매일 일기를 썼어요. 자기 삶을 기록하는 거죠. 자기를 기록하는 거죠. 그 기록을 통해서 자기의 자취를 어떻게 선명하게 밝혀보는 거죠. 글을 쓴다라고 하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자취의 흔적을 기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죠. 글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는 거죠. 저는 이호덕 선생의 이 삶에서, 그 일기에서 이호덕이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 순수한 존재의 실체를 그냥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6권의 일기를 만나면서 도대체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의 본능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영감을 줘요. 이런 인간도 있죠, 그죠? 그런 글쓰기 하지 않아요. 그죠? 하루에 4시간 사는데 쪽잠을 자면서 하루에 4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만 계속. 왜? 이 사람 태어나면서 또 뇌량이 터진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고 그래요.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세상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세상이 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죠? 정말 좋은데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네. 이런 거죠. 그죠? 계속 보여. 그냥 저 우주가 보이고 삶이 보이고 이 시간이 보이고 공간이 보이고 막 점프하고 막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성 이런 거 됐다가 이거 됐다가 방법이 없는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이거 그러면서도 재밌는 거야. 이건 자기 삶이. 그래서 가장 일상스러운 표정이 이 아인슈타인의 이 장면이에요. 이게 약간 그 히스테릭한 상태인데 이게 트릭스트에서 나오는 표정이에요. 괴물 같은 트릭스터 표정. 그죠? 내 안에 여러 개가 내가 대중적으로 막 뒤섞여가지고 막 사유되는 상태. 예. 그럼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20세기 이걸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고 저기 예? 심리학자들 막 분석해주라고 그래서 아주 인격적인 원인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모두가 다 다른 것이 아닌 거죠. 다 하나인 거죠. 다 하나인 거죠. 하나의 실체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깊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디어 그 이면, 이 법이라고 이면을 통해서 자기 실체를 들여다보는 게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울리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 관점에서는 이게 나르시시즘인데 사실은 우리말에는 심연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 물면에만 어울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물속에 어려있는 표성되어 온 내 이미지까지 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선 초상화가 전신사조라고 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지극히 묘사하지만 그 삶에 조울이 들어가서 자취 흔적까지 다 뽑아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신까지.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전신사조라고 합니다. 손을 얻다. 드디어 이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황홀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페스티벌 봄에 초대됐던 팀들이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춤을 이렇게 그 사진 피사체를 열어놓고 사진을 오랜 시간 촬영하다 보면 그
그 자취 흔적들이 다 남죠. 그죠?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그것을 시간대로 흘러버리니까. 하지만 기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떤 자취를 남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취 흔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찾은 상태가 될 텐데, 이분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영부, 하보경이라는 사람인데, 밀양백주놀이라고 아세요? 혹시 밀양북추의 대가 하보경. 이게 양반춤이에요. 양반이 추는 북춤이에요. 양반이 추는 북춤. 이게 하보경이라는 사람, 이게 하영부. 이게 손자예요. 아들은 춤 안 춰. 하보경이라는 사람이 춤을 추는데 양반춤이라서 경박스럽지 않은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어떻게 좀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진을 구해왔어요. 북을, 예를 들면 청년 북춤을 치면은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우리 춤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큰 몸짓으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양반춤은 그렇지 않아. 아주 근데 이 춤이 흥미 좋기 시작하면 양반과 섞는 계급이 다 어울려서 춤을 춰. 이렇게. 완전히 그냥 춤판이 어우러지는 거야. 여기 보면 병신춤에서부터 그냥 이 온갖 사람들의 인종들의 춤이 그냥 다 뒤섞이는데, 여기에 양반이 북을 하나 들고 이끌고 있는 거야. 쌍수가 따다다다다다 꽹과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단 몇 마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흥을 북돋고 있는 거지. 예? 북도 양쪽에 두 개의 북채를 넘나들면서 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병신 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괴물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그 괴물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를 얽혀올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우리를 감추려고 하잖아. 그죠?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덩어리 자체는 사람들한테 들키기 싫어해. 근데 이걸 드러내야 된다 이거지. 지금 뭐 저기 가서 만나는 김종길이 되게 얌전하고 그냥 멋진 푸른파 이런 거 같은데, 여기서 보면 싸가지 없고 이상한 또라이가 있지 막 강의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신들입니다. 신이 든다. 신난다. 그래서 신명이라고 해요. 신났다! 이거는 애들 신났다 그러는 건 애들한테 신이 많이 난 거야. 신이 났어. 그래서 신이 든 거지. 그걸 우리는 우리말로 신명, 몸 신자에 밝음명을 써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 밝음이 터졌다. 이게 시천주 조화전이에요. 시 안에 모신다는 천주를 모시시, 내 안에 모신이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건 애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른이 되면 어리 든 상태가 아니라 어리 나간 상태로 살아. 그러니까 어리 없는 상태. 우리를 자꾸 감추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지. 소를 몰고 가는 거지. 소를 평형으로 몰고 가기도 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들이죠. 모두가 다 들깨워진 상태. 네? 모두가 다 들깨워진 상태. 이게 뭐냐면 수원 선생이 얘기했던 후천계예요. 어떤 뛰어난 뭐 지도자가 명도가 가이드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이렇게 있죠. 교도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죠. 모두가 각자가 든 어리든 상태가 들깨워지면 그냥 평명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구현된다는 거죠. 이게 장발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가 들깨워지는 상태. 이 나무의 그림자처럼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주체로 연결이 되는 상태. 예. 전남대 철학과계시는 그 김상동 선생님이 서로 주체라는 얘기를 했어요. 홀로 주체가 아니라 서로 주체다. 홀로 주체는 이제 서구 철학사에서 나르시시즘 철학의 척추라면 사실은 서로 주체. 너나 우리라고 하는 이 서로성, 일종의 상호 주체성, 이것이 서로 관계를 맺는 상태. 너 나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서로 주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 이르면 유유자적이 와. 창문만 열어도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이게 그 간다라 불상하고 마투라 불상하고 부처님 그 해탈하시고 500년 후에 나오는데, 간다라 불상은 그리스 영향을 받았고 신상을 닮았어요. 근데 마투라 불상은 이게 토종 불상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 차고 그냥 이렇게 이게 들깨워진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도 그 동남쪽에 마투라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불상이 등장하는데, 불교 불상에서 아주 흥미로워지잖아요. 간다라 불상하고 마투라 불상이 딱 나오는데 마투라 불상이 너무 재밌어. 왜? 이 호흡이 든 상태. 부처님이 배에 호흡을 머금는 상태에서 환한 미소를 역동적으로 펼치는 상태. 이게 들깨워진 상태죠. 완전히 뇌랑이가 해탈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작품도 나와요.
다 예술이 돼요. 경기도 예술이 되고 의자도 예술이 되고 내가 명하노니 이게 미술이란 미술이 될지니라 이렇게 돼버려요.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뒷시장에 되는 증거한 그죠? 기울기가 이 지점이 소와 내가 혼연일치한 상태, 내가 찾은 소와 내가 드디어 완전한 하나의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피리를 불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서에는 많이 등장해요. 기울기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이 하나의 상태, 소와 내가 둘이 아닌 상태, 이게 바로 노자예요. 노자는 그 상태가 하나의 상태로 항상 그려져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우리는 도라고 하는 말을 고쳐서 살지만 노자는 도를 비워서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문이 열려진 상태의 현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구멍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용물, 이 용물이 용정이라는 우물인데 이 용이 우물에서 크게 걸쳐 나왔단 말이지. 우물은 용이 사는 곳이에요. 우물 속에서는 용이 살아. 미르가 살아. 우물 속에 용이 살아. 삼국유사에 보면은 용들이 이 우물 속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변신을 하면서 트랜스포머하면서 살아요. 왕으로 살다가 너무 심심하면 쏙 들어와서 용으로 변신해서 딴 세계에서 살다가 다시. 그러니까 일종의 이 문이 중묘지문, 우물이 용문, 용이 나오는 거죠. 이걸 첨성대, 넓보는 관망대라고 하는데 웃기는 거가 있어요. 이게 우물 정자예요. 하늘을 보는 우물이었다 이 말이지. 이걸 뒤집어 딱 놓으면 땅속으로 우물이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개의 우물 상태. 이걸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우물신화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살던 용이 이 무기가 용이 돼서 승천하면 저 미래에 가서 사는 거지. 그죠? 은하수에 가서 사는 거지. 근데 이런 신화가 헐리우드 영화에도 안 나와. 동굴 속에서 갑자기 영웅이 돼서 다시 탁 나와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 보면 이 신목의 하단에 보면 이 용, 니누후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론의 세계를 형성했던 고대 세계의 신화체계는 유럽이나 동아시아나 북방이나 남한 뭐 어디 어느 세계나 사실은 동일한 신화체계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하나의 신목체계라면 여기가 우물이요 땅이야. 이 사이를 왕래하는 거죠. 이 세계와 이 세계를 두 세계로 왕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미소 신비의 미소가 우리 모두 신비한 미소를 듣게 해줍시다. 모두가 모나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마음은 좀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소도 없어요. 소를 찾아왔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소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대웅전에 가보면 이렇게 돌다 보면 처음에 잃어버린 소는 까만 소예요. 그런데 나하고 만나서 소는 갑자기 까만 소가 흰 소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은 까맣고 반은 흰.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상태에서는 흰 소가 돼요. 흰 소, 흰막, 이 흰 코끼리, 이 흰 것을 상징하는 온갖 상징은 동아시아에 걸쳐서 신화체의 핵심을 이룹니다. 박혁것에는 우물가의 흰말이라고 있던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흰 코끼리의 상징과 흰 말의 상징이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있습니다. 서로 있는 상태에 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상태에 가게 되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리고 환하게 들겨오는 상태에 우리는 아직 이 상태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죠? 감독도 계시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이제 불교에서는 선정인이라고 해요. 아니 항마축진이라고 해요. 항마축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온갖 욕망 버리로부터 막 하다가 모든 악기를 땅속에 잠재우고 바로 든 선정에 든 상태. 그래서 항마 아기를 다 쫓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약간 항상 검지가 잠깐 들려 있어요. 이렇게 살짝 들려있는 상태로 방금 모든 악기를 쫓고 들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방금 깨달은 뇌량이 폭발할 때 뚜껑이 열린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종교가 탄생합니다. 오물교. 이 상태에 이거를 하나의 달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 구멍은 이렇게 우물로 표현돼서 우리 세계에 많이 존재합니다. 목탁도 동그란 문구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도 눈무초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문고리도 동그랗게 문고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동그란 그 이미지의 상징 체계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우물 신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물면의 상태에서 우리가 밑에 잠들어 있는 심연의 세계를 어떻게 뚜껑을 열고 밖에 미르내로 뛰쳐오르는 파란 빛의 용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치만이 남습니다. 사는 산이여 물은 우리로다라고 하는 성철 스님의 일종의 그 말씀은 여기에 현존합니다. 이제 사는 산이 물은 물로 존재하는 그 위에 벚꽃은 도자기를 쌓던 포장지를 그림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롱쌤 10분 정도 나왔습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갑자기 여기서 하늘나라로 가야 될 것 이상 저기 어디 저 그저 열반의 어떤 세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산이고 물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현실인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직접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꽃을 꽃으로 보고 물을 물로서 보는 현실, 지금 여기에 내 삶의 현존을 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열반된 상태라고 해서 저기 그 형이사학적 세계에서 나는 이제 오승처럼 놀이라 이게 아니라, 그죠? 꽃은 꽃이요, 물은 물은 항상 지금 여기, 계속 지금 여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현실은 사실은 이제 계속 이런 상태에서 점점점 파괴되어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복구해야 되는 상태. 두 개의 뇌, 두 개의 심장이 박동을 치지 않으면 우리 몸각이 들키워지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한쪽 또한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좌뇌가 잠들면 우리 혼자서 사유할 수가 없어요. 좌뇌가 잠들면 우리 혼자 사유할 수 없어요. 물론 사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사유가 전체적으로 창조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우리 몸각이 들깨워지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 상태, 현실의 상태를 들춰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은 안 하는 거고,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1960년대 본진규라는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 전시를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디지털 이미지도 없고 디지털 사진기도 없는데 사진을 찍고 슬라이드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인화된 사진을 가지고 계속 오려 붙여서 자기가 만든 자소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자기의 이름은 혹은 자기가 이 상태에 이르는 상태를 보여주고자 했어요. 이게 뭘까요? 계속 자기 스스로의 페르소나를 가면을 벗겨내서 어떤 상태에 이른다? 이수와 순수한 존재의식 상태. 그죠? 아직 발화되기 전에 존재 상태. 이 씨앗을 터뜨리기 위해서 당대 이제 어떠한 정치적 조형 사업 이런 걸로부터 소외당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작업실에서 자살로 자기 삶을 마감을 했죠. 당시 한국 사회에서 본진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두가 다 애국소년 조상위원회에 참가해서 이순신을 만들고 이승국 경상을 만들고 책 읽는 소년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뿌리면서 노를 졸고 있습니다. 조각가들. 그리고 친일파마저 예를 들면 김경성, 백범, 김부상 이 친일 조각가들이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가상을 또 다 만들어. 웃기죠? 그죠? 이순신 장군 이런 것도 친일 조각가들. 메가더 상금상, 김경성 이 친일 조각가. 그러고 있을 때 권진기가 작업실에서 흙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순수 존재의식을 이루고자 했던 권진기의 작업들, 자소상입니다. 그리고 10번째가 핵심이 이거예요. 9번째가 지금 여기의 현실을 보라고, 나를 똑바로 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큰 지혜, 큰 참이, 큰 방편이 지어나가는 것은 저 동자가 소년이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큰 스님이 됐고 저 이제 하방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다리에 메고 시장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가서 내가 깨달은 말을 다 던져주겠다는 거죠. 그죠? 원효가 어떻게 살았죠? 그죠? 이 6조 해능의 탑입니다. 6조 해능 불교의 1조가 달마대사고 5조가 혼인화상, 6조가 해능인데 6조는 불교 동청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세상할 때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던 총각이었습니다. 24살에 남을 짝감을 하고 직업에 가는데 한 사나이가 얘기합니다. 그 금강경의 한 구절을 얘기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그거 어떤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냐? 누구한테 들었냐? 했더니 나는 혼인화상이라는 사람한테서 그 말을 배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이 불가히 이제 혼인화상을 찾아가는 거죠. 24살 찾아가서 왜 왔니? 했더니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는 그럼 어느 지역 사람이야? 이제 남쪽에 어느 지역 사람입니다. 너는 오랑캐니까 너는 법을 고칠 수가 없어. 이 하는 말이 가만히 아니 남쪽 사람, 북쪽 사람 가를 수 있는데 본인에 어떻게 방식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라. 그래서 너는 그럼 이제 또 그 방 하나 짓고 남쪽 이때 감정 쫙 되고 이제 한 8개월쯤 지났는데 홍인화상이 그 자기 제자 한 700명이나 되는 제자들한테 그 과제를 내는 거죠. 내 제자들 중에 좀 깨달은 놈이 있나 들춰보려고 이제 너희들이 깨달은 말을 개성을 지어서 한번 보여주거라 그랬더니 신수라고 하는 그 700명 중에 수자승이 이렇게 쓰는 거죠.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하나조차 없게 하겠네. 이런 식으로 써놓고 모두가 다 와 역시 탁월한 사람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거죠. 해능이. 그런데 글자를 쓸지 모르니까 글씨를 쓰는 동자한테 그 옆에다 쓰라고 해요. 깨달음의 나무도 없고 거울에 갇힌 데도 없는데 뭘 닦고 뭔지 어쩌고 저쩌고 해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홍인화상이 이놈이 나오는데 근데 얘가 배운 적도 없고 수도도 해본 적이 없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놈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3일 밤낮을 몰래 앉혀놓고 밤낮으로 계속 개성을 얘기하는 거야. 얘기해. 그랬더니 이놈이 진짜 대단한 놈이 아닌 거야. 그래서 가사와 밥을 주고 빨리 도망가라. 왜? 너 제자들이 아니면 너 잡아서 죽이구나. 또 이 사람이 혼자 도망가다 또 얘가 너무 착해갖고 수지하고 돌아오니 죽으면 안 되니까 스승이 또 얘를 데리고 막 강가까지 가서 배를 태워갖고 빨리 번역으로 돌아왔어. 뭐 이런 거죠. 중요한 해능의 이야기는 뭐 끝도 없지만 어쨌든 해능이 나중에 이런 7조는 없어요. 1조에서 6조까지만 있고 7조는 없습니다. 6조 해능은 법이 가사라고 하는 것조차 껍데기라는 거죠. 법이 옷에 묻어있고 옷이 법에 묻어있나 이러면서 모두가 들깨운 자, 얽깨운 자, 깨달은 자는 다 모두가 7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가 다 7조가 될 수 있는 거죠. 해능이 중묘지묘를 다 열어버린 거예요. 모두에게.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열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이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 오늘 더 기버라고 하는 기억 전달자리. 인류가 멸망하고 인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 저 구름 위에다가 한 세계를 만들었어요. 성별, 남녀 모두 구분이 없습니다. 내 아이, 네 아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종자를 봐가지고 얘는 설득 같지가 않아. 좋은 종자만 그냥 가족한테 입양시켜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너는 간호사로 살아. 너는 아이를 잘 낳을 것 같아. 너는 뭐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지정하게 삽니다. 근데 한 아이가 혼자 남습니다. 그 아이에게
임무가 지어지는데 그거는 우리 종족의 기억 전달자. 그래서 기억 전달자 스승을 만나서 기억 전달자로 키워주는 과정을 그린 영화. 굉장히 독특한 영화. 완벽한 커뮤니티를 이룬 사회에서 전쟁도 없고 더 이상 싸움도 없고 거짓말이 가장 여기서 위험한 사회. 거짓말도 없어요. 그런 사회에서 기억 전달자는 인류가 처했던 그 많은 과거의 기억들을 스승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이미트리스라는 영화. 이 영화도 보셨나요? 이 영화도 최근에 봅니다. 이미트리스라는 영화는 우리 뇌가 아인슈타인 정도를 뇌량을 폭발하면 겨우 20% 쓴답니다. 뇌의 20%. 근데 이미트리스 영화에서는 알약 하나를 먹으면 뇌 용량을 갑자기 100%를 쓰는 상태로 뇌가 바뀐 거예요. 눈이 확 열리면서 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그냥 한순간에 다 볼 수 있어요. 뇌의 용량을 100%로 가동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온갖 지식이 내 안에 다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 눈이. 급격하게 내 몸이 그 약을 다 먹지 않으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몸이. 그래서 그 약을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면 저 스마트폰을 발명한 인간도 저 약을 먹고 발명했을 것이다. 너무 뛰어난 놈인 거야. 예를 들면 삼성이 돈 많이 벌잖아. 저 약 먹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세계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막 굉장한 그 세계를 이끄는 많은 지도자들이 사실은 다 그 약을 먹고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화두를 하나 던지고 부탁합니다. 약의 효과는 극명했어요. 육신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런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이 종자가 있습니다. 이 수와 순수한 존재의식으로 존재하는 씨앗입니다. 황석동 선생은 우리 모두 씨앗이다. 유영모 선생은 이거를 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라를 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얼라간 상태의 우리 몸을 어떻게 들깨워서 완벽한 빛의 몸각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빛의 파동이 존재하는 우리 몸 속에 이 빗무리를 형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